오늘 하루도 애쓴 당신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오늘도 잠 못 드는 그대를 위해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푹 잠드시기 바래요. 이 부인의 절개. 옛날 아주 옛날 이 아무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마침 나이 찬 딸이 있어 어느 마을 미나무개의 며느리로 정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신행도 하기 전에 신랑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덧없이 과부가 된 이 부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식구들은 혹시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이 부인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인은 어느 날 무슨 일을 깨달았는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나마 철없이 목숨을 끊으려 하여 부모님께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않겠으니 다만 한 가지 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모들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청이란 대체 무슨 청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시댁에서는 시부모님이 의지할 사람을 잃고 저희보다 몇 곱 슬픔에 잠겨 계실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의 제사도 지낼 사람이 없으니 제가 가서 위로 시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고 아래로 양자라도 얻어 민씨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을 듣는 동안 부모는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이토록 절개가 좋다고 생각하니 기특하고 측은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딸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혹시 시가로 가다가 도중에서 또 죽을 생각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딸의 태도가 분명하고 말의 뜻이 꿋꿋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청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갓 죽은 까닭에 상복 차림으로 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집에 도착한 그날부터 이 부인은 시부모를 친부모 이상으로 정성껏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연한 주부가 되어 알뜰히 살림을 꾸리고 조리 있게 하인을 부렸습니다. 그동안 죽은 남편에 대한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씨 조상의 차례도 법식에 꼭 맞춰 정성껏 지냈습니다. 일가 친척 그리고 청주에 온 고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어질고 착한 이부인이라고 칭찬하는 동안 어원 남편이 3년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부인은 그제야 시부모한테 간곡한 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가 중에서 양자를 얻어 민씨 가게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부모님께서 하루 속히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부모가 이 청을 안 들을 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기특한 며느리의 청이라기보다는 실상 한 가정의 큰 문제이며 또한 시급히 정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나자 바로 적당한 양자감이 가까운 일가 중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들인 예닐급 살짜리 양자는 선미가 곱고 영리했습니다. 이 부인은 양아들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예절과 글방에서의 공부에 대하여는 다른 부모보다 엄했습니다. 이렇게 이 부인이 남편 없는 신부, 다시 말해서 과부인 신부로 민씨네 집안에 들어온 지 어언 13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가정 형편은 옛날의 몇 배로 부유해졌습니다. 늙은 시부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고 복스러울 만큼 편안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수명은
어쩔 수 없었는지 나이 80이 되자 두 내외가 거의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양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아내를 얻었고 또 젖먹이 어린애까지 낳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의 장례식을 정중히 치른 이 부인은 그 후 3년간 제수를 손수장만하여 양아들로 하여금 지성껏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양아들 내외와 함께 시부모 산소에 다녀오더니 다시 사당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아들 내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이 부인이 어쩐지 전에 없이 엄숙한 표정을 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양아들 내외도 그것을 느끼고 새삼 자세를 고추 앉았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다. 이제 너희도 장성하여 아이까지 갖게 되었으니 조상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집안 살림과 바깥과의 왕래도 너희 힘으로 넉넉히 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일을 너희 내외에게 맡길 터이니 부디 나의 뜻을 이어서 잘해주기 바란다. 듣고 보니 실상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양아들 내외는 단지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어리둥절하였지만 이에 어머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인이 안방에서 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여종의 외침을 듣고서야 양아들 내외가 기겁을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깨끗이 치운 방 아랫목에 어느새 갈아입었는지 하얀 상복을 입은 이 부인이 잠든 듯이 고이 숨져 있었습니다. 이 상복이야말로 이 부인이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물론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상에 고이 적어놓은 유서가 그 이유를 대신 말해 주었습니다. 유서에는 지금까지의 일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으로 가정을 꾸려 나아갈 일과 아울러 선비로서의 행실들이 자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일찍 죽지 못한 것은 오로지 너의 부친을 대신하여 너의 조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너희가 민신의 가문을 빛나게 이어주기 바란 때문이다. 따로 너희에게 넘겨주는 토지와 재산의 문서는 너희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것이다. 이제 내 할 일도 다하고 너희도 훌륭히 된 이상 처음 뜻한 대로 한시밭비 지하에 계신 부친 곁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 최후의 부탁을 공연한 눈물로 받아주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인은 마침내 장한 일생을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온 나라의 선비들은 이 부인의 절개를 높이 찬양하고 이 부인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이 부인의 무덤은 전날 죽은 남편의 무덤과 나란히 마련되었습니다. 과부 며느리 개가 시킨 시아버지 옛날 아주 옛날에 어느 마을에 사는 한 노인이 아들 하나를 키워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 며느리를 얼마나 잘 맞아들였는지 그 며느리의 살림 솜씨며 시부모에 대한 효심이 깊어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본 지 3년 만에 갑자기 아들이 죽고 며느리는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다.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뒤 문 밖에도 안 나가고 수절하고 지냈지만 항상 시부모의 마음에는 저 며느리가 내 집에
계속 있을까? 과연 우리 집 귀신이 되어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을 한 번씩 휙 둘러보고는 했다. 하루는 며느리의 방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가만히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베개를 세워놓고 그 베개에 살아있을 때 남편이 입던 옷과 갓을 씌워 놓고는 품어 보기도 하고 끼고 눕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지켜본 시아버지는 아차 싶었다. 새아기가 오죽하면 저런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품고 누웠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니 시아버지는 밥 먹을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었다. 내 집이 이제는 망했구나.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한탄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겨 당신 하룻밤 사이에 낯빛이 심히 안 좋으시니 대체 어찌된 일인지요? 무슨 근심이라도 생기셨나요? 하고 물었다. 이제 우리 집은 망했소. 내가 어저녁에 며느리 방에 가보니 새아기가 베개에 제 남편의 옷을 입혀 놓고는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질 않겠소.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 집 귀신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소? 내가 죽어버려야지. 며느라이의 마음처럼 나는 지금 죽고만 싶소. 세상에 그렇다고 내 목숨을 끊어가면서까지 집 걱정을 하면 어쩝니까?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해보시지요. 그래, 좋은 방법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요? 이제는 우리 집 귀신이 되기는 틀렸으니 말 먹이고 소 먹이는 마부를 불러가지고 돈을 쥐어주고 데리고 가서 살라고 합시다. 그리고 거짓 장사를 해가지고 시체를 만들어 밤새 배를 안 타가 죽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손을 빌리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가짜 시체에 염을 하여 관에 넣어 장사를 지냅시다. 시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 좋은 방법이라 여겨졌다. 그래, 당신 말에 일리가 있군. 이렇게 두 양주는 의논하여 아무도 모르게 마부를 불러 돈을 주면서 내가 부탁할 말이 있는데 나의 청을 들어줄 텐가?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니 마부는 장가도 못 가고 말이나 물고 다니던 처지에 굉장한 행운을 잡은 것처럼 여겨져 뛸 듯이 기뻤다. 그 보름달 같은 새댁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당장 그렇게 하지요. 내가 살림 미천은 장만해 줄 테니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멀리 데리고 가서 잘 살아야 하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마부를 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프다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약 방문을 구하고 다녔다. 며칠 동안을 그렇게 다니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며느리가 크게 아픈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얼마 뒤 며느리가 죽었다고 야단을 내서 온 집안 사람들을 오라고 청했다. 그리고 가짜 시체를 만들어 놓고 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불쌍한 것에게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내가 직접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두 내외가 들어가 염을 하고 관을 짜서 넣었다. 친정집에서도 딸이 죽었으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 그냥 저냥 넘어갔다.
한 3년이 지난 뒤에 시아버지가 서울에 다니러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 어느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래, 저녁상을 받아 먹다 보니 희한하게도 자기 입맛에 꼭 맞는 것이었다. 그 옛날 며느리가 해주던 바로 그 음식 맛이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다가 안채를 기웃거려 보니 바로 그 옛날의 며느리가 마루에 앉아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시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아침을 먹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들어온 아침상을 그대로 물릴 수도 없는지라 몇 수저 뜨고는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와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다시 죽은 아들 생각이 나서 길 옆에 쌓아놓은 집단에서 지푸라기를 하나 뽑아 목구멍 깊숙이 밀어넣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다. 그 뒤 시아버지는 그 길로 서울에 올라가 높은 벼슬을 하여 잘 살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마부를 남편 삼아 잘 살았다고 한다. 의로운 머슴. 옛날 아주 옛날 어느 마을에 벼슬을 그만둔 지 오래되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가세가 원래부터 넉넉지 못한 데다가 성품이 너무나도 깨끗하여 항상 가난 속에 시달려야 되었다. 부인과 딸 이렇게 셋이 얼마 안 되는 땅을 의지하며 간신히 끼니를 때웠는데 농사일은 젊은 머슴 연립이 맡아서 했다. 그런데 머슴 연립은 이만저만한 게으름뱅이가 아니었다. 몸집이 여느 사람보다 2배나 커서 힘은 세지만 한 끼에 3사람 몫의 밥을 먹어 치우면서도 이를 통 안 하려 드는 것이었다. 다만 한 번 마음이 내키면 남보다 10곱의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연립의 한 가지 흠은 날마다 부지런을 피우지 않는 점이었다. 부잣집이라면 모르되 가난한 집안에서 이런 머슴은 귀찮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내쫓자니 갈 데가 없다. 아무도 겁을 먹고 데려가지 않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주인 선비가 신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마침 먹을 것도 다 떨어졌을 때이고 가까운 곳에 일가 친척도 없고 해서 뒤에 남은 모녀는 그저 울기만 했다. 그토록 게을렀던 연립도 이번만은 사정이 딱했는지 돌아가신 분의 장례가 더 급합니다. 만약 지금 가진 돈이 없으시거든 옷가지나 폐물 같은 것으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주십시오. 제가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 드리겠습니다. 하고 매우 진실하게 말했다. 부인은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얼마 안 되는 폐물과 옷가지를 내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간 연립은 장에서 돈으로 받고 돌아오는 길에 두꺼운 널빤지를 넉 장 사 짊어지고 왔다. 그리고 손수 쓸만한 관을 짰다. 그런 후 또 나가서 산소 자리를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선비의 집에는 그러한 땅이 없었다. 연립은 하는 수 없이 이웃 마을 부잣집을 찾아갔다. 이러이러한 사정이니 산소 자리를 한 곳 떼어줄 수 없겠습니까? 부자는 인색한 사람이라서 선뜻 청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러자 연립이 눈을 부릅떴다. 누가 거저 달랄 줄 아시오? 그 대신 3달 동안 품상 없이 부지런히 일을 해드리겠소. 이 말에 부자는 마지못하여
연립의 청을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산소 자리의 연립은 주인 선비의 장례를 끝까지 혼자 힘으로 정성껏 치렀다. 그 후 연립은 약속대로 부잣집 일을 3달 동안 열심히 거저해 주었다. 기한을 마치고 온 연립은 선비의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곳 인심이 좋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다른 시골에 가서 몇 해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인은 연립을 믿고 그곳에서 다시 먼 시골로 이사해 갔다. 이로부터 게으름장이 연립은 사람이 아주 달라 쳤다. 아침 이슬, 저녁 안개를 벗삼아 나가고 돌아오면서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하여 일했다. 그뿐 아니라 연립은 어디서 배웠는지 농사일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다. 이 덕분에 3년이 못되어 그 고장에서도 부유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연립은 주인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어느 틈에 그 고을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래도 연립은 손톱만큼도 자랑하지 않았다. 물론 생색 같은 것도 내지 않았다. 몇 년을 하루처럼 부지런히 일만 했다. 어느 해 연립은 또 부인에게 이런 의견을 냈다. 이만하면 아가씨를 장래성 있는 사람한테 출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역시 제가 직접 서울에 올라가서 신랑감을 골라보겠습니다. 아가씨는 바로 부인의 외동딸인데 이때 벌써 나이가 차 있었던 것이다. 부인의 승낙을 얻은 연립은 서울에 올라가 신랑감을 고르느라고 바쁜 날을 보냈다. 그런데 연립은 무슨 이유에선지 알아볼 만한 친척 혹은 고간대작의 집은 얼씬도 안 했다. 그저 날마다 옛날에 가문 좋은 집안이었다가 지금은 형세가 몰락한 선비의 아들만을 물색하는 것이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연립은 다 허물어져 가는 오막살이 집에서 누추한 옷차림에 총각을 발견했다. 연립은 첫눈에 그 총각이 마음에 썩 들었다. 옳지, 이 총각은 장래 꼭 크게 될 인물 같다. 연립은 이튿날 배 장수로 가장하고 그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배를 거저 주면서 여러 가지 일을 물었다. 옛날에 유명하였던 재상, 평상공의 후손이라는 그 총각은 생각했던 대로 매우 총명했다. 연립은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비로소 온 뜻을 말하여 총각의 부모에게 승낙을 받은 후 시골에 있는 부인에게 시급히 통지했다. 연립을 하늘처럼 믿게 된 부인이 이것을 반대할 리가 없었다. 이리하여 이영산이라는 그 총각은 부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영산은 그 후 바로 과거에 급제하더니 벼슬이 순조롭게 올라갔다. 또 재주와 용기가 비상하여 맡은 바 자기 일에서 공을 많이 세웠다. 이 무렵 나라 안은 광해군이라는 임금 때문에 몹시도 어지러웠다. 광해군이 국정을 보살피지 않고 자신이 향락에만 처졌던 것이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어진 임금을 세우자. 그래야 나라가 바로 잡힌다. 이러한 움직임이 차차 세차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영산도 많은 동지와 함께
그 일을 꾀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연립이 비밀회의에 부름을 받았다. 이영산의 말을 듣고 모두들 연립을 의리가 깊고 용기가 있으며 앞이를 내다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이러한 일을 모의하는 중인데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었다. 신화된 몸으로서 임금은 쫓아내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려는 마당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립은 여기서 하던 말을 끊더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이 분들이라면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일도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횡하니 자리를 떴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나간 연립은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영 끊어졌다. 이영산 등은 연립이 혹시나 배신하지 않을까 하고 겁을 먹었다. 며칠 후 연립이 비밀회의를 하는 자리에 나타났다. 이영산 등은 그를 한창 의심하던 중이라서 그래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고 약간 날카롭게 물었다. 그러나 연립은 태연하게 인사를 한 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일이 틀림없이 성공할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을 위하여 몇 가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연립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어느 외딴 섬을 얻어놓고 거기에 하는 배와 사공을 미리 약속해 두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를 일으킨 본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사고가 생길 때 피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때도 연립은 필요한 보고만 하고 돌아갔다. 이영산 등은 그제야 의심이 풀리고 오히려 용기가 백배했다. 한때나마 공연한 걱정을 하던 자신들이 부끄럽기도 했다. 이후 이영산 등의 반정의거는 손쉽게 성공되었다. 연립이 애써 장만한 피난, 준비는 허실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연립의 자상한 배려와 의리는 높이 찬양을 받았고 또 앞을 내다보는 슬기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연립은 나라가 주는 상을 마다하고 충청도 공주 땅에 내려가 거기서 늙도록 편안히 살았다고 한다. 고유와 그의 아내, 옛날 아주 옛날 고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충신이며 문장가로 유명했던 고경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유는 불운하여 연암은 살 때 부모와 가족들을 모두 잃고 혈혈단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을 장가도 못 들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해 경상도 고령 땅에까지 흘러왔습니다. 고령 땅에서 고유는 김첨지라는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 그 집의 머슴이 되어 부지런히 진심으로 농사일을 도와 김첨지나 온 동네 사람이 모두 착한 도령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고유는 비록 글 공부는 못했지만 모든 면에서 재주가 비상했고 더구나 장기를 썩 잘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가난하지만 인복이 있는 박좌수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박좌수는 장기를 무척 즐겼기 때문에 자연히 고유를 데려다가 상대했고 또 그래서 차츰 한 식구처럼 정답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답다고는 하나 점잖은 노인과 머슴살이 총각이니
아무래도 박좌수가 고유를 귀여워하고 고유는 그런대로 예의를 지키며 존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를 지내다가 박좌수는 마침내 고유를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고유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홈씬 쏠렸을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권고도 간절해서 외동딸을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박좌수는 그래도 떠돌이 머슴인지라 딸한테는 좀 미안했는지 얘야 그고 도령이 지금은 비록 하찮은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보아하니 문벌 있는 집안의 자손이고 상례에 꼭 잘 될 사람 같은데 너의 뜻은 어떠냐? 하고 일단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의외로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실은 저도 그분이 장래성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보다도 부모님께서 정하시는 일을 자식된 몸으로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혼례식이 서둘러 거행되었습니다. 박좌수의 살림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또 고유도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인지라 식이라고 해야 그야말로 물 한 그릇 떠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온 동네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한 사흘쯤 아무 일 없이 지냈습니다. 하루는 고유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은 전하, 저희 아버님이 당신의 장래를 바라본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오늘부터 좋은 글방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는 집에 남아 무슨 짓을 하든지 집안 살림을 꾸려가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말고 반드시 크게 되실 날까지 참읍시다. 고유는 아내의 이 뜻을 더없이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내 맹세코 성공하리다. 그렇게 아내와 작별한 고유는 얼마 안 되는 노자를 얻어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고유는 우선 경상도 합천 어느 시골 서당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코올리게 어린이 틈에 끼어 난생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천자문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유는 역시 유명한 학자의 후손답게 총기가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공부했기 때문에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천자문을 열흘에 뗀 고유는 순서를 따라 차곡차곡 어려운 학문을 열심히 익혀갔습니다. 여기서 5, 6년을 지냈을까? 그동안 고유의 학문은 스승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여복의 고서방, 이만하면 과거에도 합격하겠네. 이렇게 말하는 선생의 말에 고유는 다시 어려운 책들을 짊어지고 합천해인사로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뒷곁 헛간 같은 방 하나를 얻어 피나는 고학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까닭에 아침 저녁절 마당을 쓸고 때로는 나무도 해주고 하면서 끼니를 얻어 먹었습니다.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무릎을 찌르고 등잔불 대신 개똥벌레나 창 밖에 쌓인 눈빛을 이용하여 책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내와 약속한 지 꼭 10년, 마침 숙종 임금의 특별 과거령이 내렸습니다. 고유는 즉시 서울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여 보기 좋게 급제하고
예에 따라 가주서라는 벼슬을 얻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져 서기관이랄까 임금 곁에서 조회 때의 일을 즉시 기록하는 관리였습니다. 이 가주서의 벼슬을 고유는 정성껏 그리고 재주껏 했습니다. 그동안 글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숙종 임금의 아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숙종 임금이 고유를 가까이 불러 과분한 칭찬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유의 조상이 유명한 충신학자인 고경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새삼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경상도 고령 땅에서 아내를 얻고 또 그 아내와의 언약을 끝끝내 지킨 사실에는 숙종 임금도 지극히 감동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숙종 임금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자리에서 고유를 경상도 고령의 현감으로 임명했습니다. 고령은 말할 것도 없이 고유가 10년 전에 아내를 두고 떠나온 고을이다. 이를테면 비단 옷 입고 돌아가는 영광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할 만한 임금의 처분인가. 고유는 서둘러 서울을 출발하여 한여흘쯤 걸려서 고령 고을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함께 가던 관속들과 떨어져 일부러 초라한 나그네 차림을 한 고유는 부랴부랴 박좌수 집을 찾아갔습니다. 10년이라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먼저 살던 마을은 그대로인데 하필이면 그리운 아내가 있는 박죄수의 집만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지 않은가. 사람 기척 하나 없는 집터 앞에서 고유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아내와 장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고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박좌수는 병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내는 결코 고유가 생각한 것처럼 불행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유가 여기서 수소문하여 알게 된 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말을 하나로 다듬어 묶은 것입니다. 10년 전에 박좌수가 딸을 고도령이란 머슴살이 총각한테 주었더니 그 신랑이 며칠 후 어디론지 가버렸다. 하지만 다행히 박좌수의 딸이 어질고 부지런하여 손수 길쌈을 하며 돈을 벌어 지금 큰 부자가 되어 저 건너 산 너머에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고 있다. 게다가 또 올해 10살 되는 아들이 아주 똑똑하고 효성이 지극해서 칭찬이 자자하다. 그리고 또 그 집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는 물론이거니와 가끔씩 거지 같은 사람까지 불러 들여서 음식 대접을 하고 그럴 때마다 10년 전에 어디로 간 고 도령의 소식을 꼭 자세히 묻는다. 당신도 보아하니 어려운 나그네 같은데 한번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유는 얼마나 반갑고 감격했는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고유는 발길을 돌려 산 너머 마을을 향해 급히 달려갔습니다. 오, 저 집이다. 고유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소나무 숲을 엇비수시 등지고 서 있는 기와집은 마치 서울의 큰 부잣집 같았습니다. 그 좌우로 즐비한 초가집은 아마 그 집에 딸린 일가나 하인의 집이리라. 고유는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도 거지 잔치를 하는 듯 수 없는 거짓대가 차일 친 마당에 꽉 차 있었습니다. 고유도 물론 남루한 모습인 까닭에 그 중이 하나로 알았는지 하인은 말도 묻지 않고 음식상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고유는 일부러 의적한 태도로 바깥 큰 사랑방으로 썩 들어갔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지금 늙은 선생이 어떤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고유는 그 아이가 바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아들인 줄 짐작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대뜸 얼싸안고 싶었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내가 주인 도령이나 나는 길끄는 나그네인데 한 끼니 밥이나 얻어먹을 생각으로 찾아왔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는 고유를 쳐다보더니 손님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가 성을 가진 사람이다. 고유의 대답을 듣자 어린이는 바로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내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저 실례이오나 손님의 처가댁은 어디에 사시는 누이십니까? 하고 숨가쁘게 물었습니다. 나의 장인은 박좌수란 분이시다. 고유의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벼랑간 사랑방 뒷문이 열리며 고유의 아내가 울음소리와 함께 달려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난 아내와 생전 처음 보는 부친의 품에 안긴 아들의 기쁨은 그들이 10년의 괴로움을 참고 서로 노력한 보람이었습니다. 거북이의 보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한량이 있었습니다. 이 한량이 어느 날 바닷가에 모래밭을 거닐고 있는데 멀리서 마을의 소년들이 모여 무엇인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량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 꼬리가 셋이나 달린 큰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놓고 7명의 소년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이가 7사람이 잡은 것이니 7등분으로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그 말이 옳다 하여 칼을 들어 거북이의 몸을 7토막으로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꼼짝없이 죽게 되고 말았으니 슬픈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애원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한량은 그 거북이의 신세가 너무나 딱해서 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거북이를 사서 바닷속에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는 고마운 표정을 지으면서 신기하게도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다의 용왕입니다. 오늘은 마침 육지를 구경하려고 바닷가에 나왔다가 붙들려 하마터면 죽을 뻔했으나 당신 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곳에 와서 나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당신을 도와 오늘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거북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한량은 오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길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반갑게 맞아준 주막집 노인과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한량은 방랑길을 나섰으니 내일은 뒷산에 올라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뒷산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주막집 노인은 한사코 말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원래는 뒷산의 산신이었는데 지금 산을 차지하고 있는 악녀 때문에 산에서 쫓겨내려와 이 꼴이요. 만일 당신이 그 신에 올라가면 큰 화를 당할 거요. 이제까지 뒷산에 올라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다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량은 산의 대장부가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야 어찌 사느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악녀가 산신으로 있다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날은 빨리 저물고 밤이 되니 한량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서 불이 반짝반짝 비쳤습니다. 한량이 불빛을 찾아가니 아담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주인을 청하니 젊고 어여쁜 여인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한량이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하니 여인은 반갑게 응해줄 뿐만 아니라 저녁 밥상까지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한량이 잠자리에 들려고 하니 악녀는 동침을 청하면서 나는 이곳 산신이니 함께 살면 어떻겠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량은 속으로 놀랐지만 미리 들은 게 있었으므로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수작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어허 어디 아녀자가 부끄러움도 없이 이러는 이게요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악녀는 시퍼렇게 되어 입가에는 흰 거품을 내면서 한량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싫어한다면 어디 두고 보자. 악녀가 주문을 외우며 중얼거리니 갑자기 천지가 먹칠한 것처럼 암흑세계로 변하고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갯불이 번쩍거렸습니다. 마치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량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으며 도저히 악녀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살려준 거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악녀에게 며칠 동안만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청했습니다. 악녀는 한량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일에 동안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한량은 거북이를 살려준 바닷가에 가서 용왕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닷속에서 예쁜 동자가 나오더니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한량은 동자를 따라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 용왕을 만났습니다. 용왕은 한량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세 명이 장수를 딸려 보내면서 악녀를 치는데 도와 주도록 영을 내렸습니다. 한량은 새 장수와 함께 육지로 나와 악녀를 치러 갔습니다. 장수들이 무슨 술수인가를 쓰니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고 비바람이 쳐서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악녀는 한량을 무섭게 노려보며 내가 용왕의 힘을 빌어왔으나 나의 술법에는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종이에 주문을 써서 소지를 올리니 웬일인지 장수들이 무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한량은 이제 꼼짝없이 악녀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악녀는 내가 아무리 꾀를 내어도 별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한 달 동안의 여유를 주었습니다. 한량은 다시 용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용왕은 크게 걱정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이
힘을 빌어야겠다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옥황상제는 새 장수를 내려보내 술수를 써서 비바람과 벼락을 치게 했습니다. 악녀는 비웃으면서 내가 하늘의 힘을 받고 있구나. 이제 내 무궁무진한 술수를 보아라 하면서 다시 종이에 주문을 써서 소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도 없이 비바람과 벼락은 여전했고 마지막엔 큰 벼락이 악녀 위에 떨어져 악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악녀의 시체는 커다란 늙은 여우로 변했습니다. 여우가 여자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한량은 하늘나라의 새 장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주막집 노파에게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궁으로 용왕을 찾아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이. 아주 옛날 서울에서 부자가 딸을 하나 데리고 살았다. 부자는 딸이 어느 만큼 나이가 차 사이를 보아야겠는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잘 살 테니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사이로 삼기로 했다. 그리하여 방을 붙여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구한다고 알렸다. 그런데 부자 입에서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한 청년이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희 동네에서는 모를 심은 후 갈대로 짠 자리로 덮습니다. 이삭이 자리 위로 나와서 있게 되면 넷이서 사방 끝을 잡고 훑어서 별을 거둡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건 사실일세 라고 말하여 실패했다. 또 한 청년이 찾아와 이야기했다. 마당에 백길이 되는 미륵이 있는데 그 미륵의 머리에 배나무가 있어 배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그래서 백길 되는 장대로 돌미륵의 콧구멍을 쑤시니 미륵이 간지러워 머리를 흔들어 배가 떨어져서 배를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부자는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 그 청년도 퇴짜를 맞았다. 그리하여 이제는 장가들겠다고 찾아오는 청년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러기를 며칠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청년은 대뜸 울기부터 하는 것이었다. 부자가 우는 이유를 묻자 이 집과 살림이 원래 우리 것이었기에 감개가 무량해 옵니다. 하고 대답했다. 부자가 생각하니 큰일이었다. 사실이라 하면 재산이 원래 그 청년의 것이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거짓말이라 하면 사위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부자는 할 수 없이 그건 거짓말이네 라고 말하고는 그 청년을 사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루 수고하신 그대 옛날 이야기를 듣고 편안해지셨나요? 다음에도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잘 자요.